서양학의 선구자이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약이다 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보다 걷는 운동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활동이었던 걷기가 현대에는 운동이 되었다.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걷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우리가 음식과 관련해서 흔히 접하는 말 가운데 칼로리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맛을 즐기고 영양소를 섭취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음식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량, 즉 칼로리라고 합니다. 이 열량은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음식을 소화하고 운동을 하고 키를 자라게 하고 뇌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인데요. 음식으로 얻은 열량이 우리가 활동하면서 쓰는 열량보다 적으면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이나 근육 등을 분해해 부족한 열량으로 채우기 때문에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섭취한 열량에 비해 쓰는 열량이 적을 때에는 그 남은 열량은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비만, 마른 복부 비만 등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열량에 비해 쓰는 열량이 적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먹는 만큼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병이 시작되는 원인이 되기에 나이를 막론하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출판 민리에서 펴낸 오늘부터 걷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진영 씨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요. 오랫동안 아침 걷기를 해오면서 걷기의 즐거움, 걷기를 통해 얻은 풍요로워진 삶을 우리 모두와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먹는 양이 많은 것에 비해 운동량이 부족하다. 그런가 하면 체중을 줄일 때는 극단적인 절식을 선택한다. 대부분 장수한 사람들이 소식 다동을 습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침은 건너뛰고 밖에서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건강 보조식품과 영양제에 기대는 경우도 흔하다. 나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 처방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쉬운 처방은 규칙적으로 먹고 많이 움직이고 밤에는 잘 자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기운이 빠졌다면 이러한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결론이 걷기라는 뻔한 이야기까지 해버리고 시작하려 한다. 그저 걷는 것이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이 책은 워밍업, 건강을 위한 걷기, 지금 바로 걷기,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걷기, 숙면을 위한 걷기, 부자가 되기 위한 걷기, 가족을 위한 걷기, 삶을 풍요롭게 걷기, 행복을 위한 걷기, 이렇게 구장 안에 왜 걷기가 몸에 좋은지, 걷기만 잘해도
몸과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쉽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요한 내용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걷기와 죽지 않기 위해 걷기. 선사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 남자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뛰고 걷고를 반복했을 것이다. 넓은 대지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산을 오르기도 했을 것이다. 여자들은 열매와 뿌리를 줍기 위해 또 육아를 위해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하루 1, 2만 보를 걸었다고 치면 1보를 70cm라고 했을 때 7에서 14km 정도를 걸었던 셈이다. 물론 먼 거리까지 사냥을 나가거나 동물들을 추격하다 보면 좋게 30에서 40km를 걷는 날도 많았을 것이다. 먹는 양보다 운동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 유전자에는 수만 년 동안 땅 위를 걸어온 기억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으로 걷는 유전자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발달된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과거에는 쉽게 걸어 다녔을 거리를 차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걷기는 운동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만보를 걸으면 돈을 주는 스마트폰 앱도 생겼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걷지를 않으면 이러한 앱까지 생겨났을까? 선사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 걸었다면 현대에는 죽지 않기 위해서 걷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나는 최근 들어 비만과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자주 만난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코골이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이 된다. 코골이라는 말 때문에 코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목 주변의 구조적인 문제나 목 근육에 지방이 쌓이고 혀가 두꺼워져서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코골이다. 비만과 관련된 질환 중에 대사증후군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 및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질병을 증가시키는 5가지 위험 요소들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러한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하루도 먹는 일을 거를 수는 없지만 운동은 안 하고도 살 수가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양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격렬한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음식을 매일 먹듯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최선이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좋은 습관은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고 고치기가 어렵다. 4명의 아이들과 하루를 복작대다 보면 아침 외에는 자기 개발을 하기 힘든 나는 나만의 루틴을 정해두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아침에만 읽는 책을 일부 읽고 글을 조금 쓰고 첫째 딸과 걷기를 시작한다. 규칙적으로 매일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도 거르지 않는다. 비가 오면 이래저래 귀찮은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나가면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비가 오면 운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일종의 자기 타협이다. 비가 오는 날도 가볍게 걷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다. 물을 머금은 식물이나 꽃을 보면 더 선명해 보이고 깨끗해 보인다. 평소 지저분한 길도 깨끗하다. 비 오는 날도 상쾌하고 기분 좋은 날로 각인시켜야 한다. 걷기는 활기찬 하루의 완성이다. 자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근육, 관절 등이 걷기라는 예열 동작을 통해 깨어나고 뇌 역시 부지런하게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 그 기간을 이겨내고 몇 개월이 지나면 우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가 활기로 가득 차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걷기를 통해 얻게 된 좋은 점들을 찾아내다 보면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 전날 술을 마셨거나 여행을 가거나 늦게 잤다 해도 아침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아침 걷기를 하다 보면 인내와 절제도 저절로 따라온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걷기도 반복하다 보면 오감을 자극하는 행복한 놀이가 된다. 지면에서 느껴지는 감촉과 시원한 바람, 새소리와 바람소리, 코를 스치는 다양한 나무 냄새,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맞이하는 아침의 풍경. 바쁜 현대인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한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시계를 보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보면 어떨까? 아침형 인간이 이긴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인 팀 페리스는 아침에 일기를 쓰라고 권한다. 아침에 글을 써보면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글이 나온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침에 글을 쓴다고 한다. 요즘같이 잠이 부족하고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더 일찍 아침을 열어보라고 권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해와 함께 생활을 해왔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사냥이나 수렵, 채집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잤다. 수만 년 동안 만들어진 생체 리듬은 우리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아침에 활동하고 밤에 쉬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 성장기의 아이들은 키가 크고 어른들은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서 아침에 일이나 공부에 효율이 좋다. 여기다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아침에 햇빛을 쐬거나 규칙적인 리듬 운동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운동을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면 피하 지방이 태워져서 다이어트에 좋고 무엇보다 아침 식사가 꿀맛이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까지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장운동도 되고 배변 습관도 들어 하루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시험이나 면접은 주로 아침에 치러지지 않는가?
아무리 따져보아도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을 이길 수밖에. 삶의 질을 높이는 비타민 D 만들기. 적당량의 햇빛은 세로토닌을 생성시키고 비타민 D의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D의 대표적인 역할은 혈중 칼슘과 인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또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성장을 돕고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며 면역 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전염성 질환 등에도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만성 피로의 원인으로 비타민 D의 부족을 꼽기도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식품, 비타민 D가 들어간 종합 비타민제, 모유 등을 통해 섭취하게 되며 피부가 태양 광선에 노출될 때 피부에서 생성된다. 흐린 날에도 햇빛이 쨍쨍할 때보다는 덜하지만 밖에 나와 운동을 하면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울 수 있다. 결국 비타민 D의 생성은 야외에서의 운동과 적절한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생선, 간 등을 들 수 있다. 음식으로 흡수되는 양은 한계가 있으므로 햇빛 중에 자외선을 쐬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선호하고 부족한 비타민 D를 비타민 주사나 약물을 통해 채우려 한다. 유럽의 경우 햇빛을 보기가 힘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가 나왔다면 옷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비교적 날씨가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주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도 비타민 D 부족 현상은 흔하게 나타나는데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성장을 방해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 노인이나 여성들 또한 운동량 부족과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다. 뼈가 튼튼하고 면역력이 높아야 삶의 질도 올라가는 법. 약물이나 주사로 비타민 D를 채우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수록 약이 한 주먹에 가까워지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약이 약을 부르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아이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보자. 몸 속부터 예뻐지는 다이어트. 국제비만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 매일 10,000걸음씩 걸으라고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만 이는 사실 심장질환 위험률을 대폭 낮추는 데는 다소 부족한 운동량이다 라고 보고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만보도 다소 부족한 운동량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더 걸어야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일까? 위 연구를 위해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시작 전 먼저 관상동맥성 심장병의 위험률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받았다. 검사 방법은 참가자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주일이 지난 뒤 실험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하루 평균 15,000보를 걷는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다. 겉으로 보기엔 날씬한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치즈, 버터, 고기 등 지방과 당이 많이 든 음식을 위주로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소지방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 당의 경우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남는 에너지가 간으로 가서 당분이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간에서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면 지방간이 되고 각 기관에서 잘못 만들어진 이소지방에서는 유리지방산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인슐린 저항을 높이고 심지어 인슐린 분비를 줄어들게 한다.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제2형 당뇨가 된다. 또한 근육이 없이 마른 체형은 체지방 비율이 높은데 근육량이 부족하면 남는 칼로리를 태워 없애는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튼튼한 다리로 100세까지 걷기. 습관은 몸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하루가 행복하고 그런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몸무게는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며 지식은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이다. 또한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라고 말했다. 걷기로 인한 변화를 곧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루하루 체중을 재도 별 차이가 없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는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먹거나 금식을 하는데 당장 체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는 좋을 리 없다. 사람마다 걷는 목적은 다양하다.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를 즐기는 것이다. 걷기는 물론 지루한 운동이다. 구기 종목은 승패가 있기 때문에 스릴도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데 반해 걷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두뇌가 발달하고 손을 사용하게 되면서 두 다리가 신체의 모든 하중을 받는데 살이 찌게 되면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되고 다리와 허리에 필연적으로 이상이 생긴다. 몸을 움직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잉여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지방과 노폐물이 온 장기에 쌓이고 이러한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다양한 장기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걷기는 양치질과 같다. 하루 30분 3번 또는 한두 시간 또는 10,000보, 20,000보를 규칙적으로 걷는 게 가장 좋다. 양치질을 하고 나면 상쾌하듯이 걷기를 하고 나면 온몸에 에너지가 생긴다.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 다음날 자연스럽게 또다시 걷게 될 것이다. 바쁜 현대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복리이자처럼 수십 년이 지나야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걷기이다.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고 저축을 하듯이 차곡차곡 면역력과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풍부한 음식으로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대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100세를 맞아야 하지 않을까? 한 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을 만나면 나에게는
평생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고 말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손끝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온몸을, 특히 다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 다리로 걷는 습관은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니체와 칸트처럼. 철학자 칸트와 니체는 누구보다 걷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칸트는 매일같이 걷는 자신만의 산책길이 있었고 그 길을 걸으며 위대한 철학사상을 탄생시켰다. 칸트는 강박이라고 할 정도로 음식과 걷기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칸트가 강의를 하러 가는 시간과 산책하는 시간은 늘 일정해서 마을 사람들이 시간을 맞출 정도였다고 하니 아마도 칸트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걸으면서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순수 이성 비판을 구상했을 것이다. 반면 니체는 먹지도 않고 먼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고 한다. 마치 부처나 예수가 길을 걸으면서 중생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했던 게 아닐까. 떠나면 다시 돌아와야 하듯이 니체의 영혼 회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다. 걷다가 보면 인생의 유한함과 삶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거대한 자연을 보고 있으면 경외심이 느껴지고 우주에서 인간은 한낱 모래알갱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글과 생각은 인간을 우주보다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고 우주만큼 넓은 마음을 만날 수 있다. 매일 걸으면서 그러한 마음을 만나고 하루에 몇 자를 적으면 시가 되고 더 많이 적으면 에세이가 되고 거기에다가 인물을 넣고 삶을 녹이면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지루함 즐기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적인 시간은 늘어났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긴다. 일하고 유튜브 좀 보고 SNS도 하고 TV까지 챙겨보면 금세 하루가 간다. 시간에 쫓기지만 정작 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조용히 걷는 시간은 아깝다. 지금 쉬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앞선다. 스스로를 지루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루함을 잘 활용하면 일상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다. 나의 경우 지루함을 즐기는 최선의 방법은 명상과 걷기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이 걷기이다. 걸으면서 오감을 사용해 주변을 느끼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원인도 찾아낼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14살 된 트로트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걷기에 생각이 더해지면 바로 산책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이젠 1시간 일찍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아침 걷기로 내 삶을 충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